법적으로 이분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히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떨림과 함께 떠올린다. 마치 내 인생 전체가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것만 같았다. 하얗게 빛나는 병원 복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던 온기, 의사들의 무심한 얼굴, 그리고 나를 둘러싼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다. 나는 그날 쓰러졌다. 오래전부터 예고해온 심장의 통증이 마침내 나를 끌어내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아이들에게 내게 가장 잔혹하면서도 정확한 진실을 말했다. 나는 그들의 법적 가족이 아니었다. 침대에 붙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을지 눈앞에 그려졌다. 마디가 주먹을 꽉 쥐었을 것이고, 둘째는 어딘가 멍한 얼굴로 벽을 바라봤을 것이다. 막내는 아마 장난이겠지 하고 웃음 띤 얼굴을 지으려 했겠지만 끝내 굳어버렸겠지. 그들의 모든 감정이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니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짓눌렀다. 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나는 실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곁에 있었지만 짐처럼 느껴졌다고 뒤에서 말할 만큼 차갑게 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내 냉담함은 마음의 사치였다. 내가 감히 정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로 75이 되었다.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남긴 것은 후회뿐임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시간은 모든 걸 녹여 없앤다고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 또렷해지고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내가 지닌 죄책감도 그랬다.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내 이름이 본래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지, 왜 평생을 말없이 살았는지.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직 두 가지 역할만을 해냈다. 먹여 살리는 책임과 지켜야만 하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야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생은 종종 뒤늦게 돌려주는 법이다. 아이들이 병원 측에 항의하며 의료 기록을 확인하려 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록된 신분은 단 하나, 1985년 이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남자. 그 당연한 의무는 결국 조사를 불러왔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 얼굴에서 터져 나왔을 충격을 나는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은 내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친부가 이미 4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나는 그 죽은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도. 그때의 나는 28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친구가 죽고 그의 어린 형제 둘은 부모 없이 남겨졌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아이들을 보며 나는 도저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절망 속의 본능이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내 이름을 버렸다. 내 인생을 버리고 친구의 인생을 대신 세웠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거짓된 인생은 결국 나를 이 병상 위까지 끌고 왔다. 아이들은 아직 전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일부러 거리를 두었는지, 왜 단 한 번도 너희가 내 삶의 기쁨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그들을 멀리한 것이 미움이 아니라 감히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은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였던 존재가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근본을 흔드는 진실이겠지.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곧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짜 아버지였다는 사실보다 더 깊고 더 아픈 이야기. 내가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날 병실에 들어온 아이들의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두려움, 분노, 상실, 그리고 묻고 싶은 말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느라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던 듯 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숨기신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들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말해야 한다.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 아버지로 만들었는지를. 아이들이 방을 나간 뒤 병실의 불빛이 어둡게 번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이름 없는 무덤을 떠올렸다.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병실의 문이 닫히던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아이들이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흐르는 혈압계의 기계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급히 남겨두고 간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내 이름 혹은 내가 살아온 이름이라 불리던 그 글자들이 그토록 낯설었던 적이 없었다. 그 이름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지켜온 가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온 아이들, 내 식탁을 함께 나누던 가족, 내 무뚝뚝한 손길을 견뎌낸 이들이 실은 단 하루도 내 피와 연결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들이 느낄 상실의 무게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아이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유난히 경계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특히 둘째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가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 말투는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신뢰의 흔적이었다. 조사했다면서요. 당신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 말이 내게 던져졌을 때 40년간 쌓아둔 무덤이 흔들려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갈라져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 막내는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럼 왜 평생을 속인 거예요? 왜 우리를, 왜 나를? 나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거짓처럼 보였을까? 막내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혹시 우리한테 돈 때문이었어요? 친부가 남긴 뭐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내게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배신은 언제나 가장 나쁜 상상을 끌어올린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이나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엔 마디가 입을 열었다. 평생 내게 불만을 직접 드러낸 적 없던 그 아이마저 말끝이 떨렸다. 우린 당신이 왜 우리 엄마랑 결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없었다는 거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 말이 내 폐를 깊숙이 찔렀다. 그래, 그것까지 밝혀졌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죄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대체 왜죠? 둘째가 물었다.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속였나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마침내 피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랫동안 틀어지고 있던 비밀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40년 전의 기억이 병실의 냄새와 섞여 되살아났다. 너희 친부가 죽었을 때다. 그렇게 말하는 대조차 심장이 비틀리는 듯했다. 그날 나도 같이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나는 말을 잇기 위해 손가락을 떨며 침대 모서리를 잡았다. 사고였다. 산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너희 친부는 그 자리에서. 내 말은 어느 순간 목구멍에서 끊겼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문장일 것이다. 막내가 입술을 물었다. 그러니까 연민 때문에 우리 아버지 행세를 한 거예요.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낮고 깊어져 있었다. 너희를 버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삶에서 너희를 외면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아이들에게 곧바로 닿지 않았다. 그래도 왜 엄마에게도 말 안 했어요? 왜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질문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모든 물음에 답을 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나는 단 하나의 진실 외에는 고백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 친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을 죽였다. 감히 정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묶어두었지.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의 끝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고요가 깨진 건 마디의 손에 들린 한 장의 서류였다. 그는 그것을 내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럼 이건 뭔데요? 왜 1992년에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입양된 것처럼 처리되어 있어요? 우릴 지키려 했던 거면 왜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3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며 선택했던 흔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속임수의 증거처럼 보였을 것이다. 둘째가 탄식하듯 말했다. 우린 평생을 연기된 가족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일시에 조였다.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혹한 문장.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오해를 풀 수도 감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발소리는 무겁고 불규칙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뽑혀 흔들리는 느낌. 문 앞에 서 있던 둘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 다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숨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정막 속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이들의 어머니와의 비밀까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결정적인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뒤집힐 것이다. 아이들이 돌아간 병실은 한동안 적막했다. 그러나 나는 그 적막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내가 숨겨온 진실은 이미 아이들의 발걸음에 의해 문턱까지 끌려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마침내 그 문을 여는 것뿐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폐 깊숙이 미세한 통증이 번져왔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얘기를 다 꺼내지도 못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진실을 말하고도 아이들이 나를 더 멀리 밀어낼 가능성이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는 늘 두려움을 삶의 기둥처럼 의지해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병실로 모였다. 이번엔 누구도 급박하게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지도 위에 다시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처럼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그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렸다. 그녀를 떠올리는 일은 아직도 가족 모두에게 가슴 한가득 슬픔을 불러왔다.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던 여자. 그리고 나에게는 내 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던 여자.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희 엄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다. 내가 너희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너희 친부가 사고로 떠났고 내가 이름을 바꿔 그 자리를 대신하려 했다는 것.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도 너희를 잃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붙들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피가 아니라 삶으로 남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너희 엄마였다. 병실 공기가 외롭게 일렁였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충격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배신감은 조금은 누그러질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그런데 왜 엄마랑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이번엔 막내가 물었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가장 다정했던 아이. 그 아이의 눈에 배어있는 섭섭함이 더욱 아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한 게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 들어갔다. 내 아이들에게 절대로 짐이 되지 말아 달라.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부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 나보다 먼저 떠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일한 어른이 법적 가족조차 아닌 남자일 경우 아이들이 어떤 비난과 고통을 받을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내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법적 부담도, 재산 문제도, 사회적 꼬리표도 남기지 말라고. 너희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희의 장래를 지켰다. 나는 그 부탁을 따랐다.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은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오해한 건가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진실은 남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손끝으로 끌어올렸다. 숨이 멎을 듯한 오래된 장면. 그날의 비로 축축하던 냄새까지 되살아났다. 사실 너희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꽂혔다. 긴장이 환기장치처럼 병실을 흔들었다. 산길에서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었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누가 아버지를... 그렇다. 나는 차갑게 끊어 말했다. 이 진실은 포장을 허용하지 않는 종류였다. 너희 친부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위협 때문에 그 사고를 당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박 빚이었다. 그가 빠진 곳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 산길에 오른 것도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막내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사고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우리를 뒤쫓던 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 너희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병실 안에 소름이 돋아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나는 침대 위에서 손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그 사고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너희 친부는 나를 밀어내고 대신 떨어졌다. 막내가 입술을 막았다. 둘째는 눈을 감았다. 마디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장면을 평생 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를 대신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 이름을 버렸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아이들의 눈빛에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미세한 지점을 보았다. 아주 작게, 아주 느리게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가 들려준 진실이 그들에게 상처였을지 혹은 치유의 시작이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맞닥뜨려야 할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나는 내 마지막 복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어둠 속에서 잠겨 있다가 다시 떠오른 순간 나는 천장에 번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알아보았다. 며칠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깊은 회한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 막내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잃었던 봄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 모두 누군가에게서 상처받은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진실을 다 듣고 나니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마디가 말했다. 엄마가 왜 당신을 지탱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빈틈이 있었던 가족의 금이 천천히 봉합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묵묵히 들었다. 40년 동안 혼자 지고 온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누려는 듯 했다. 그러나 가족이 비밀을 마주할 때마다 그렇듯 그 가정은 고요하지만 고통스러웠다. 그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나요? 둘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 세월이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 이름도 바꾸고 사업가로 행세하며 이제는 선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아이들 얼굴이 굳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교차하는 표정. 그러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 복수는 아이들이 짐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삶은 이미 거짓으로 훼손됐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은 이제야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됐다. 내가 복수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떡해요? 지금 건강도.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마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그들이 걸어온 거짓의 길을 그들 손으로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며칠 뒤 나는 한 통의 봉투를 아이들에게 건넸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더 오래된 노트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막내가 숨을 삼켰다. 너희 친부가 남긴 기록이다. 나는 말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털어놓았던 일들, 그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게 된 경위, 그들이 협박했던 증거들, 모두 그 안에 있다. 아이들은 손끝이 떨리는 표정으로 기록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걸 경찰에 넘기자는 건가요? 둘째가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증거가 희미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은 늘 법의 눈을 피해 움직였으니까. 그럼?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지어본 미소였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법이 아니라 평판이다. 그들은 지금 선한 기업가로, 기부자 모임의 나눔 리더로, 공익재단의 얼굴로 살고 있다. 아이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증거를 숨기지 말고 적당한 곳에 흘리는 거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세운 이미지를, 그들 자신의 과거가 무너뜨리도록. 이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칼도 법도 아닌 그들이 쌓아 올린 체면을 세월에 썩은 균처럼 허물어뜨리는 일.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아주 천천히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소리는 반드시 들릴 것이다.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마디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싸움을 잘하지 못한다. 평생을 숨었고, 평생을 두려워했고, 평생을 연기하며 살았지. 숨을 들이쉬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일만큼은 한 번도 연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록을 정리하고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기관들의 자료를 전달하고 과거 사건과 현재 인물들을 조용히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서서히 진실을 세상에 흘렸다. 나는 병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매일 찾아와 내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평생 두려워하며 피했던 가족이라는 것. 그것은 피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함께 지켜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이들이 기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드디어 터졌어요. 둘째가 말했다. 그 사람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조사 들어갔어요. 횡령부터 과거 폭력 사건까지 다 나오는 중이에요. 막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지켜준 아버지의 명예, 이제야 제자리로 가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래전 친구의 숨결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이제 됐다.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걸로 너희 친구도 너희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가족의 표정을 보았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시 식사를 하러 간 상태였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전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정말 미안하다.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 아이들 지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바람이 창문 사이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듯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거짓을 버리고 복수를 마무리하고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을 되찾은 뒤의 가벼움이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가짜였던 나는 마침내 진짜 아버지가 되어 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남긴 마지막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는 것을.